보건복지부 예산 추이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보건하고 복지가 왜 붙어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거든요. 전혀 이질적인 것이고 지금까지 보건의 전문가가 이 수장이 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도 또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모피아 밑에서 힘들다 우리 기재부 예산 따오기 힘들다. 그나마 따온 예산은 사회복지로 다 갔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 물론 중요한데 그 보건의료 예산이 해마다 비중이 줄어드는 거는 말은 안 되거든요. 국가 예산 중에서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나 뭐 공무원 입장에서 사회복지는 많이 늘려주면 생색이 나는데 보건복지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밑져야 본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는 거고. 저게 이제 보건의료 예산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의료보험으로 들어오는 수입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모자란 경우에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에서 지원은 안 하고 의료보험 안에서만 하라고 하는데 의료보험 그 보험료 늘리는 것은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안 늘어나는 거죠. 이 안에 공공의료의 그 인프라를 갖추는 그 예산이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세월에 지금 저희가 메르스 사태 때 그렇게 메르스가 굉장히 그 바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메르스가 코로나 지금의 코비드 19처럼 똑똑했으면 우리나라 초토화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영리하죠. 이게 그 감염시키는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얘는 퍼지지는 못하거든요. 메르스가 중동제랑 중국제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조금 이제 진화가 덜 돼서. 근데 메르스 때 하여간에 이제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더 퍼지지는 않고 끝났는데 그때도 공공의료 문제 분명히 불거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공공 베드 그 비율은 더 감소했다는 거 아셔요? 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칠 뿐만 아니라 고칠 그 의사도 없고 말씀대로 1000명당 한 10.7에서 한 10.3으로 정도 내려왔죠. 10.3 정도로 내려갔고요. 대구에서 이번 대구에서 문제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보셔야 하는데 이제 2월달에 대구에 막 환자가 막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들 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대구는 굉장히 그 병상이 많은 도시죠. 4만 베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97%는 사립병, 민간 베드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 환자분이 이제 2,000명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 다 이제 병원 못 가고 자가격리해서 이렇게 있어야 했고 70분이 사망을 하시는 중에 14분은 병원 문턱도 못 가보고 그냥 사망을 하시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기를 해보면 2009년에 대구에 메디시티라는 4천억짜리 사업이 론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시가 의료로 돈벌이를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의료가 비즈니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 정권이 그랬죠. 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이제 그 널리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대구에 대구 적십자병원 있었는데 150베드 정도 있었거든요. 그거 돈 못 번다고 닫았습니다. 돈을 못 벌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에 그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도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말씀드렸잖아요. 수요를 창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과잉 진료를 해서 돈을 벌고 막 그러면 이건 돈 버는 병원이 되고 그냥 정도껏 해서 환자를 잘 진료하고 할 것만 하고 하면 돈 못 버는 병원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습과가 그런 과잉 진료를 하도록 뭐 유도한다고 할까? 그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수가를 너무 낮게 해놓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를 해서 그 벌충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돼놓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 아닌가요? 수가 얘기도 이제 하려면 무지 긴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료 수가에 인건비가 없습니다. 인건비 개념이 없는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막 그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전문 이 박능호 장관이란 분이 얼마나 이 보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분이라는 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증명을 하는데 그분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렇죠. 감염병 전문의가 많아야겠다 얘기를 하십니다.
코로나19 때 일선에서 가장 애를 쓴 것은 방역관들이었고요. 방역관이 우선 이거를 그 동선 추적해서 이렇게 퍼지는 걸 막았고, 병원에서 가장 애를 쓴 거는 이제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던 요원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의사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몰려오는 환자들 선별해서 증상 보고 검체 채취하고 위험을 다 무릅쓰고를 했고요. 이제 중한 환자가 입원을 하면 이것은 일반 내과 의사가 보면 충분합니다. 내과 의사가 보고,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전문적으로 보면 호흡기 내과, 감염내과가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이 사람이 중해지면은 중환자실, 중환자 전담의가 보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뭐 노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대부분의 진료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전혀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내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은 원래 이제 그 항생제 남용의 그런 어떤 그 문지기 역할을 하시는 게, 큰 병원에서는 감염내과 선생님들 주로 협진으로 이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뭐 이런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전문성을 발휘하시고, 실제로 큰 병원들도, 대학병원들도 감염내과 선생님 외에는 하루에 환자가 10명 뭐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감염내과라는 게 정확하게 풀면 남한테서 옮기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감염내과인 거죠. 그렇죠. 병균.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자체로 환자를 받으시지는 않고, 이유 없이 막 열이 나고 뭐 하면서 이분이 뭐 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뭐 이럴 때 이제 주로 협진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이런 균에 의한 병이구나. 예. 근데 그런데 굉장히 중복 영역이 많고요. 이제 코로나 같이 폐렴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호흡기 내과가 더 많은 진료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의사들의 노고보다 절대로 적지 않은 게 간호사입니다. 그렇죠. 간호사들. 간호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간호사 하면 또 무슨 감성팔이 영웅 코스프레를 합니다. 뭐 저승사자 어쩌고, 뭐 난 아기를 못 보고 뭐 집에 있어요. 이거 제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생겼으니 간호사들이 막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병원에 이렇게 걸어놓고 뭐 아기를 못 보고 가지만 난 당신을 지킬 겁니다. 뭐 이런 걸 해요. 이거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왜요? 우리나라 간호사가 아까 우리나라가 그 돈벌이 병상이 12개나 된다고, 그러니까 OECD 평균 4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간호사는 OECD 평균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상 하나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사가 한 명이 4개 정도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처음 발표를 봤을 때 저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막상 의료 서비스 전달하는 데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부족한 게 간호사인 걸로 아는데, 그런 얘기는 쑥 빼먹고 나와서 그러니까 OECD는 병상 하나를 간호사가 2명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 갈아 먹는 거예요. 얘는 그 간호사들이 태움하고 그 목숨을 끊고 하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이 서로를 갈아먹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도 이렇게 증원을 했었어요. 2000년대 중반에 간호사가 너무 적다서 간호사 2배 정원했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엄청 부족하죠. 간호사 충원이 안 되고, 입원하셨을 때 입원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퇴원할 때 진료비 정산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안에 의사, 간호사 인건비 들어있는 적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인건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병원에 뚝 띄워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적절한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는 거. 의사들은 사실은 진찰료가 중요한데요. 진찰료. 그러니까 진찰 잘 해서 그 진찰해서 진찰만 잘하면 사실 그 검사나 이런 거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진찰은 대충 하고 검사로 다 벌어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간호사 그냥 뭐 갈아 먹든 말든 월급 이거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뭐 공공의료는 그러면은 뭐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슨 염치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의대를 늘린다는 말을 하는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선생님 분야 의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경제정책 주로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 있으면, 그 정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서 좀 뭘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지금 관료들이요,
얼렁뚱땅 뻔해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의사들은 저런 문제를 저렇게 꼭 파업으로 풀어야 되나요? 제가 이게 두 번째 제 생애 두 번째 겪어보는 파업인데요. 네. 2000년도에 의약분업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네. 지금보다 훨씬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랬죠.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무슨 기소로만 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중앙일보에다가 막 우리나라는 절대로 파업이 왕국이지만 우리나라 의사가 절대 파업을 안 한다 뭐 이런 거짓말을 써가지고 기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는 파업의 왕국이지만 적어도 의사는 파업하는 법은 사람이 없다. 생명을 놓고 파업하지 않는다. 프랑스처럼 영국처럼 공공의료가 발달한 나라 의사들이 파업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답을 하기 전에 의사가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좀 애매하죠. 개원을 하시고 계신 분은 본인이 노동을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병원에 봉직하는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산별 노조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의료 노조하고 똑같은 거죠.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을 때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일반 노조나 이런 분들에게 바라는 기대 수준과는 의사에게 바라는 기대 수준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파업이 아닌 방법으로 잘 일을 풀어나갔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던 근데 거예요. 재밌는 현상이요. 파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개원의가 파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파업을 해요. 네. 그것도 독특한 현상 아닙니까? 젊은 의사들일수록 아무래도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다는 걸 더 뼈저리게 느끼는 수가 있고요. 사실 대학 교수들은 지금 좀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는 너희들 파업하면 가만 안 둔다 뭐 이래가지고 무리를 빚은 적도 있는데 대학 교수들은 오히려 좀 그냥 멀뚱멀뚱하고 있고 개원이들도 파업에 동참을 하긴 합니다. 근데 개원이들은 파업을 하면 좀 보면 자기만 알아요, 대개들. 파업하면 당장에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업에 아주 열심히 동참하지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않죠. 파업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렇죠.